안녕 여러분. 이번 주는 이제 또 온라인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총 3시간씩 있으니까 진도를 한번 싹 시험까지 우리 1차 범위 고사까지 시험 진도를 쫙 빼보고 다음 주에 이제 학교 오면은 다 같이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좀 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점은 일단은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지만 그래도 약간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약간 미안함 좀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유전에 관해서 한번 약속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 유전은 절대 생명과학 원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 특히 수능이나 어디나 이거 유전을 빼놓고는 말을 못해.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고 단원이고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습 많이 하고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 오케이? 한번 내가 뭔가 알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멈추면 안 돼. 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걸 놔버리면, 나 이거 아니까 놔버리면 다음에 또 기억 안 나. 그게 유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우리 복습 반복 많이 하고, 두 번째 약속은 복습하고 반복 많이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무조건 복습하고 반복 많이 해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풀다만 문제, 즉 11번까지 싹 다 풀어보고 다인자 유전 우리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저번 시간에 풀었던 7번, 8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림은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고 물으면 답하래. 그래서 위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본다면은 이제 우린 요걸 알 수 있어. 요거를 보고 한번 대충 요 가계도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공식이랄 게 있어. 공식. 첫 번째 뭘 찾냐? 그 어떤 유전병, 결국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의 성질이, 즉 정상이 우성인지 아니면 그 유전병이 우성인지, 즉 그 정상과 유전병 사이에, 즉 정상 유전자와 그 유전병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럼 봤을 때 보면 요 가계도를 봤을 때 우리는 딱 뭘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알기 쉽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얘네가 지금 유전병에 걸린 사람들이래. 지금 어떤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병에 걸린 사람인데, 요 가계도를 봤을 때 특히 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정상과 유전병 사이의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거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X 염색체에 관련한 유전 해가지고 가계도 해석할 때 아빠가 그러면 딸이 그렇고 딸이 그러면은 아들이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공식이 외웠던 것처럼, 그래서 요걸 한번 알아볼 거야. 뭘 알아볼 거냐면 공식은 지금 쓰는 겁니다. 공식, 또 중요한 공식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상염색체 유전에 관한 공식입니다. 즉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경우, 즉 엄마든 아빠든 엄마 아빠한테 둘 다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어떤 그 형질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그 경우에는 자손이 나타낸 형질이 열성입니다. 열성 형질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줄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지 t가 있고 스몰 t라고 하는 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얘가 우성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얘를 정상이라고 하고 얘를 어떤 유전병이라고 할게요. 어떤 병라고 봤을 때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즉 부모가 정상일 경우, 즉
우성의 형질을 가질 경우밖에 없어요. 즉 부모가 이렇게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져야 그 자손에게서 만약에 t라는 이러한 열성 유전자형을 갖게 되었을 때만 부모와 자손의 형질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즉 부모는 지금 여기 라디티를 갖고 있으니까 우성의 형질을 나타냈을 거고 요 엄마도 라디티를 갖고 있으니까 우성의 형질을 나타냈을 거야. 그렇지만 이러한 부모로부터 각각 t를 받은 자손은 이렇게 열성의 유전자형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표현형이 열성으로 나타낼 것이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부모와 자손의 형질이 지금 다른 거 알겠어? 오케이. 즉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자손이 나타나는 형질이 바로 열성의 형질일 경우가 크다고요. 아니 크다가 아니라 맞아. 그게 맞아. 이게 공식이야. 다시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 자손이 나타난 형질이 열성 형질이다. 이건 공식입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 해보면. 오케이? 한번 해줘? 그래, 한 번만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가 요렇다라고 쳐봐. 그치? 그러면 요러한 부모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모두 요거일밖에 없어. 라지티를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 왜? 얘가 라지티 무조건 주니까. 그러면은 얘는 다 우성의 형질을 나타낼 거잖아. 오케이? 괜찮겠어? 그럼 반대로 부모 얘가 라지티 얘가 t 아니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경우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아예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 왜?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즉 그럼 부모는 지금 우성도 있고 열성도 있잖아. 지금 부모 형질이 지금 같잖아요. 아니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자손에게서 오케이, 종 쳤고 이렇게 부모 요러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은 당연히 라지티를 받을 경우에는 즉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는 자손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열성을 가지는 자손도 태어날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방금 봤다시피 요 경우는 앞서 말했던 요 공식에 대한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면 부모 둘 다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잖아. 괜찮겠어? 그럼 당연히 그러면 부모가 둘 다 열성이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자손은 무조건 열성 밖에는 못 나와. 그치? 왜 다 열성 유전자만 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열성인 부모에게서는 무조건 열성 자녀밖에는 못 나와. 오케이. 그렇지만 이렇게 보통 우성의 형질을 갖는 부모로부터는 이렇게 열성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단 그때의 부모가 이렇게 이형접합성의 유전자형을 가질 때에만 자손에게서 열성의 형질을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때 그 자손이 나타나는 형질이 열성 형질이다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요 문제에서 주어진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앞서 살펴봤었던 요 부분에서 요 유전병이라는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 수 있어. 왜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부모 둘 다 정상이야. 즉 부모 둘 다 정상인데 자손에게서 지금 유전병이 나타난 거 괜찮아요? 즉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손이 가지는 형질이 열성일 텐데 바로 이 자손이 가진 바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유전병이 즉 편의상 우성 유전자를 라지 A,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성이 더 높을 텐데 바로 이 열성에 해당하는 즉 자손이 나타내는 요 유전병이라고 하는 게 열성의 유전자에 속하고 정상이 우성 유전자겠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하고 가계도의 유전자형을 그려보고 출발합시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이제 스몰 a 그리고
각각 스몰 a는 엄마랑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지. 근데 엄마랑 아빠는 지금 정상의 표현형을 나타내니까 라지 a를 하나씩 가진 이렇게 이형접합인 거를 알 수 있겠네. 그리고 요 7, 8의 형제에 해당하는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의 표현형을 나타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라지 a를 무조건 하나를 가질 텐데 요 다음 거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 자리에 즉 요 6은 라지 a일 수도 있어. 왜? 엄마랑 아빠로부터 얘랑 얘 받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혹은 얘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 왜냐면 엄마랑 아빠로부터 얘 혹은 얘랑 얘 아니면은 얘랑 얘 받으면 라지 a, 스몰 a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요 6이라는 구성원은 라지 a를 무조건 하나 정도는 가지는 유전자형을 가질 것이다. 오케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보면은 요 5번 구성원도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자형을 가질 거고 요 5가 스몰 a를 가졌다라는 거는 엄마랑 아빠가 하나씩 스몰 a를 가졌다라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엄마부터 1번부터 보면은 얘는 스몰 a를 가졌지만 표현형이 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라지 a를 가진 스몰 a였고 2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무조건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유전병 나타나는 거 보니까 스몰 a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내가 아까 말했죠. 항상 문제를 풀 때 우열관계가 뭔지 따져봤다. 그래서 이제 정상이 유전병보다 우성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가계도 해석에 대한 공식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유전 그 형질이 열성일 때 우성일 때 나눠가지고 공식이 달랐잖아.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유전병이 열성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 괜찮겠어요? 유전병이 열성인 경우에. 그러면 살짝 저번 페이지로 와가지고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한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지. 즉 유전 형질이 열성일 경우에는 1번, 2번과 같은 공식이 성립을 하겠다. 즉 어머니가 유전형질을 갖고 있으면 아들도 유전형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딸이 유전형질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도 유전형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는 요 둘의 관계, 요 셋의 관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는 경우의 수 가는 거지. 경우의 수 가는 거야. 즉 만약에 if 그 유전병 즉 요 A라고 하는 유전병에 관련된 요 A라고 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7과 8이 스몰 a래. 즉 얘네는 지금 일란성 쌍둥이니까 얘네는 유전 X 염색체에 스몰 a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근데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요 7, 8이라는 요 딸들이 가지고 있는 스몰 a를 가지는 염색체는 각각 누구랑 누구로부터 온 거야. 그치?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빠로부터 온 건데 그럼 아빠는 또 이렇게 XY일 건데 바로 요 스몰 a를 가지는 XY를 아빠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괜찮겠어? 그런데 지금 요 가계도를 보니까 아빠는 요러한 상태, 지금 요 상태를 만족하지 않아. 그렇지, 만족하지 않지. 왜냐면 얘가 만약에 요 A라는 염색체가 X 염색체에 있었으면은 딸들이 스몰 a를 가지는 X 염색체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빠도 무조건 이렇게 스몰 a를 가지는 X 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요 아빠는 유전병을 나타냈어야 해. 왜? A가 우리 유전병이잖아. 오케이? 그런데 아빠는 지금 정상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X 염색체 이 A라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괜찮겠어? 다시 요 A라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X형체에 있으면 이걸 아빠한테서 받은 거니까 아빠가 요걸 가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성립을 하지 않잖아. 요거 아빠가 요거 가졌으면 아빠도 분명히 유전병 나타났어야 됐는데 주어진 가계도에서는 아빠가 정상이라고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 A라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위치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심지어 당연히 Y염색체에도 존재하지 않겠지. 왜? 지금 여자들이 이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잖아. 오케이. 그니까 요 A라고 하는 요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래. 자, 그러면 1번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다. 이거 맞는 말이지. 우리가 아까 했지. 오케이. 정상이 유전병보다 우성이다. 그 다음에 니은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왜? 분리의 법칙이 뭐였어? 아빠랑 엄마로부터 생기세포를 받을 때 요 대리유전자가 반절씩 쪼개져가지고 각각 전달해줘야 되는 거였잖아. 우리 이거 전혀 문제 없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여기 기억에다가 한번 이것만 살짝 적어놓으면은 왜 요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인 걸 알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3, 4의 부모, 요 3, 4는 구성원을 말하는 거야. 3, 4의 부모로부터, 즉 얘네가 모두 정상인 부모로부터 7, 8이라고 하는 자식인데 얘가 뭐냐면은 유전병을 갖고 있는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즉 부모로부터 발견할 수 없었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유전병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유전병의 열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티귿 1과 3은 모두 유전병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구했지 위에서 1하고 3 같은 경우에 지금 유전자형이 다 어때요? 그렇지. 라지 하나, 스몰 하나, 라지 하나, 스몰 하나로 지금 다 각자 다른 대리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형 접합성 맞겠네. 이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 다르다의 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라지 A, 뭐 스몰 A처럼 이렇게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과 3은 모두 라지 A랑 스몰 A라고 하는 지금 다른 유전자형을 갖고 다른 대림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형접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건 이미 한 거야. 자, 위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 X염색체에 존재하는지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래. 우린 이미 아까 위에서 구했어. 이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어. 오케이. 왜 그걸 알았냐라고 한다면은 정상 아버지, 걔가 누구였어? 4번. 구성원 4번. 정상 아버지로부터 열성 형질인, 즉 유전병인 딸, 얘가 7번, 8번이었지? 딸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오케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얘가 만약에 성염색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열성 형질을 가진 딸내미들이 유전병을 나타내니까 그 X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였으니까 아빠도 분명 유전병을 나타냈어야 해. 만약 X염색체에 있었더라면. 근데 좀 그러지 않잖아. 그치? 즉 정상 아버지로부터 열성 형질인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우리 9번으로 넘어와서 9번은 좀 쉬워요. 보면은 그림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가의 ABO식 혈액형 대리 유전자를 염색체에 옳게 나타낸 것을 네가 하면 되겠지. 자, 보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다 염색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55, 얘는 O형이니까 55일 거고 그래야 되지만 나 귀찮으니까 이렇게 염색체만, 아니 유전자만 할게요. 그래서 얘는 살짝 얘는 55일 것이고 AB형은 당연히 AB일 것이야.
오케이. 근데 O형과 AB형이 만나가지고 B형이 됐대. 즉 O형은 요 O형인 아빠는 요 딸내미한테 O밖에 못 줘. 유전자 O밖에 못 줘. 그런데 딸이 B형을 나타낸대. 그러니까 얘는 BO를 가지는 딸내미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이거 몇 번 했어? 그치? ABOC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 복대림 유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ABOC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림 유전자의 개수는 A, B, O 세 가지였다. 그래서 이들의 우열 관계가 A랑 B가 똑같고 얘네가 O보다 우성이어서 우리는 총 4가지의 표현형과 6가지의 유전자형을 갖는 ABOC 혈액형을 만나볼 수 있었어. 오케이,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은 자, 쉬운 것부터 먼저 가야 돼. 쉬운 거 여기 O형 있네. O형 55일 거야. 55. 얘가 55라는 거는 각각 엄마랑 아빠로부터 5를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55겠지. 그치? 근데 요 아버지가 5를 갖고 있는 B형이래. 그러니까 얘는 B5겠네. 오케이? 그리고 아직 엄마는 여기가 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엄마랑 B5인 아빠가 만나가지고 A형을 낳았대요. 그럼 얘는 무조건 A를 무조건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B 아니면 O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B를 줘버리면은 얘는 AB형이 됐었겠지. 이렇게 줘버리면은. 그치? 근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는 얘한테 O를 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O를 받으면 나머지 받은 요 A는 누구한테서 온 거야? 그치? 엄마한테서 온 거지. 다 구했네. 오케이? 그러면 문제. 가의 ABOC 혈액형 대림 유전자를 염색체에 옳게 나타난 것은 우리 AO 해당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어느 가족의 이제 그룹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네. 요 그룹병 유전자는 X 염색체이대. 물음에 답하래요. 자, 원래 내가 항상 말했지. 요 가계도 풀 때는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즉 정상의 형질과 이 유전병의 형질 중에 어떤 게 우성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미 문제에서 얘는 X염색체에 있다고 아예 줘버렸어. 그치? 여기 X염색체 있다고 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아낼 것은 도대체 그룹병과 정상 중에 뭐가 우성이냐라고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괜찮겠어? 자, 그렇다라면은 역시나 우리는 어떤 거? 우리 아까 우열 관계 따져봤던 것 중에 우리 공식 있었지?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경우 그 자손이 나타나는 형질이 열성이다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럼 일단은 그걸 봤을 때 방금 내가 말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계도가 어디예요? 가계도 부분이 바로 여기인 거 찾았어? 오케이. 지금 부모 둘 다 그룹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그룹병의 부모로부터 나타난 자손은 정상이라는, 즉 부모와 다른,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자손이 나타내고 있는 거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손이 나타내는 바로 이 정상이라고 하는 게 열성의 형질이다라는 거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편의상 또 라지 A랑 스몰 A로 나타내보면 당연히 여기 우리 라지가 우성으로 표현한다 그랬어. 근데 바로 이 우성의 형질이 뭐라고? 얘가 그룹병이고 요 열성의 형질이 정상이라고요. 괜찮겠어? 그럼 우리는 아예 얘가 X염색체에 있다는 걸 아니까 요 X염색체에 요 유전자를 한번 나타내보면은 이젠 쉽겠지. 자, 7번은 XY야. XY. 그런데 얘는 지금 정상을 나타내니까 여기에 스몰 a를 가질 거야. 왜? 정상이 스몰이니까, 열성이니까. 그래서 본다면은 요 엄마는 XX, 아빠는 XY. 이거 쓰고 갈까? XX, XY, XX, XY일 건데, 자, 요 7번의 아빠는 아들한테 요 Y를 줬을 거야. 그치? 근데 요 아빠가 그룹병을 나타내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라지 A를 무조건 여기에 가져야겠네.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이제 3번의 엄마를 보면은 얘가 지금 갖고 있는 XX 중에 무조건 하나는 스몰 a를 가질 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가 지금 스몰 a x를 간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로부터 온 거야? 엄마로부터 온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스몰 a를 가지는데 얘가 지금 그룹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요 나머지 여기에 라지 a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괜찮겠어?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자, 쉬운 것부터 가자. 자, 지금 얘가 정상의 열성인데 요 딸내미가 정상이니까 열성의 유전자형을 가질 거야. 그럼 얘는 각각 엄마랑 아빠로부터 온 거니까 엄마랑 아빠가 하나씩 스몰 a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당연히 지금 정상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 보이고 이제 엄마를 봐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스몰 a를 가진 상태에서 우성의 형질인 그룹병을 나타내니까 라지 a를 같이 가졌다는 즉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 즉 요 엄마는 겉으로 표현하는 요 엄마는 지금 이형 접합이었던 거야. 오케이. 안 한 사람 누구 있지? 6번. 자, 6번을 보면은 자, 얘는 아들인데 당연히 아빠한테서 Y 받았을 게 있을 거고 엄마로부터 이 둘 중 하나 받은 거였는데 얘가 지금 그룹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요 라지 즉 우성의 형질인 그룹병을 갖는 여기 유전자를 가진 X형체를 받았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 풀어보면은 자, 그룹병은 우성 형질인지 열성 형질인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서술하래. 이거 우리 아까 쉽지? 자, 그룹병은 우성입니다. 우리 이미 구했어. 왜 우성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죠. 그룹병인 부모 누구였어 아까? 3과 4였지. 부모 3, 4 사이에서 정상인 7번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즉 부모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고 그 자손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열성 형질인데 그 열성 형질이 지금 정상으로 나타내지고 있잖아. 요 가계도에서는. 그 말인즉슨 그룹병이 우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그 다음에 3과 4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그룹병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래서 확률과 통계를 배워야 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중요하고, 한번,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건 굉장히 단순한 확률과 통계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3과 4가 어땠는가를 보면은 지금 3과 4의 유전자형은 요렇게 나타났어. 지금 여기서 안 보이니까 밑에다 다시 그릴게요. 지금 3과 4 같은 경우에는 3은 라지 A 스몰 a, 4는 라지 A Y. 그래서 이렇게 얘가 3이고 얘가 4였어. 근데 얘네가 이제 자손을 한 명 더 낳는데 그럼 이때 아이가 그룹병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린 이때 경우의 수를 나눠 봐야지. 즉 그 아이가 태어난 자녀가 아들일 때 혹은 여자일 때를 보는 거야. 오케이, 괜찮겠어?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XY를 가진 애가 태어난다라는 거고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XX를 가진 애가 태어난다라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자녀가 아들일 때는 아들일 때는 아빠로부터 무조건 뭘 받아야 돼? 그렇지. 아빠로부터 무조건 Y 염색체를 받아야 돼. 그래야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 즉 요거 아빠로부터 Y를 받을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지. 왜? 요 둘 중에 얘 받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반절의 확률로 아빠한테 Y를 받고 난 다음에 동시에 즉 아빠로부터 Y를 받은 상태에서 야가 그룹병이려면 엄마로부터 무조건 뭐 받아야 돼? 그렇지. 라지 A를 갖는 요 X형체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즉 아빠로부터 Y 받았어? 근데 얘가 그룹병이어야 돼? 그럼 무조건 엄마로부터 라지 A 갖고 있는 염색체 받아야 돼. 그럼 이 확률 또 2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1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요 자녀가 딸일 경우에는 즉 XX를 받는다라는 거잖아. 즉 아빠로부터 무조건 얘밖에 못 받겠지. 즉 아빠로부터 X형체를 받아야 엄마한테 X도 받아가지고 여자애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바로 그 확률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즉 아빠로부터
여기 색깔 편하게 이걸로 할까? 아빠로부터 여기 위에 표시했던 이거 아빠로부터 온 거야. 아빠. 요 아빠로부터 x 라지 A를 갖는 x를 가질 확률 2분의 1. 오케이, 괜찮겠어? 그렇다라면 즉 아빠로부터 라지 A를 갖는 x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에게서는 뭘 받아도 상관이 없지. 왜? 이미 아빠가 요 그룹병이라고 하는 요 라지 A 유전자 줬잖아.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뭘 받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확률은 엄마로부터 그냥 1. 뭘 받든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이때 자녀라고 했으니까 뭐 아들이고 딸이고 말 없이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요때의 경우의 수를 합쳐줘가지고 그러면은 4분의 3의 확률이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겠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문제 어렵지? 그치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해보면 됩니다. 연습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가지고 다인자 유전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수업을 해보고 이번 수업을 마쳐다 보도록 하겠어. 자, 그러면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다인자 유전 밑에 다시 한번 똑같이 쓰면 돼요. 다인자 유전. 자, 먼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 그치? 우리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필기 엄청 많이 했을 때 우리 상염색체 유전, 즉 어떤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을 때 그 상염색체 유전을 또 단일인자 유전과 이렇게 다인자 유전으로 나눴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그 다인자 유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의내라 보면은 어떤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여기 나왔지?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이 바로 다인자 유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바로 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는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란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한번 특징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 발현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유전자에 의한 다양한 유전 조합이 다양한 표현을 나타낸다고 나왔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쭉 밑에 한번 쫙 밑줄을 쳐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연속적인 형질 분포를 보이며 그리고 여러 유전자가 여기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고 발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 지금 요 다인자 유전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줄글로 쫙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면 딱 여러분이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빈칸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 다인자 유전에서 이거 너무 두껍네요.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형질이 뭐라 그랬었냐라고 한다면 피부색도 있었고 키도 있었고 몸무게도 있었어요. 즉 뭐 피부색도 있었고 몸무게도 있었고 아니면 키 같은 경우도 다인자 유전의 유전 현상을 따르는 형질이라고 했어. 근데 아까 봤을 때 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쌍의 유전자가 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 때는 뭐 키라고 한번 해볼게요. 키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했어. 즉 이렇게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 키라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했었고 바로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여기 아까 우리가 밑줄 쫙 그었던 것 같이 다양한 유전자에 의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형질 분포를 보이며 바로 이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즉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나타낼 때 편의상 이렇게 라지로 나타내는 게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고 이렇게 스몰로 나타내는 게 열성인 걸 나타낸 거잖아. 즉 여기도 라지니까 우성, 얘도 스몰이니까 열성에 관한 대립 유전자, 얘도 라지니까 우성 대립 유전자, 얘도 스몰이니까 열성 대립 유전자일 거야. 그런데
바로 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 쌍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 조합이 엄청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즉 그냥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조건을 어떻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키라고 하는 우리 160, 161, 162라고 한다는 이 키라는 형질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대문자가 소문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성의 형질을 나타낸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즉 여기 대문자에는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라지 D가 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소문자에는 스몰 B, A, B, D가 올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우성을 나타내는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진 요 우성의 형질이 키가 크다라고 나타내보고 소문자로 나타내어지는 바로 열성의 형질이 키가 작은 거라고 한번 조건을 설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요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이 아까 말했죠? 누적적으로 발현에 영향을 미친고, 즉 요 상태로는 뭐냐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키에 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G, 라지 D부터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어떤 한 사람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형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당연히 요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D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D, 라지 D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야. 오케이, 요 안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 키에 대한 유전자형은 여기 모두 다 라지인 것부터 모두 다 스몰인 것까지 가질 수 있는 거 괜찮을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요 A라고 하는 쌍, 여기 B라고 하는 쌍, 여기 D에 관한 쌍도 결국 어쨌든 키라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갖는 건 결국 키가 크다라는 형질. 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가진 건 키가 작다라는 형질 밖에는 결정을 못한다는 거야. 왜? 얘는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인자는 누적적으로, 즉 대문자의 개수가 키를 결정한다라는 거지. 즉 유전자형의 조합을 봤을 때 방금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다 라지를 갖는 유전자형의 형질이 가장 키가 엄청 큰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의 개수가 여기 6개 다 있는 거지. 대문자의 개수가 5개 있는 거. 즉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T 이런 애랑 라지 A, 라지 B, 스몰 P, 라지 G, 라지 D 요런 애랑 예를 들어 또 쭉쭉쭉 가면서 결국 어쨌든 요 유전자형의 조합에 대해서 대문자가 5개인 애들은 결국 키가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요 모두 다 라지에 있는 애들은 키가 170이다 라고 한다면 라지 A가 즉 대문자가 5개 있는 애들은 169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가볼까? 그럼 또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이번엔 대문자가 4개인 아이들의 조합이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라지 A, 라지 B, 스몰 D, 얘는 대문자 4개잖아. 이렇게 해도 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얘도 지금 대문자 4개잖아. 혹은 이런 애들은 다 168cm 이런 식으로. 즉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즉 이렇게 다양한 여러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다 보니까 유전자형의 조합이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결국 얘네 유전자들이 갖는 형질에 대한 설명은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라고 하다 보니까 요 바로 대문자로 가지는 혹은 소문자로 가지는 아이들의 개수를 얼마만큼 가지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표현형이 뭐 키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키가 170인 것부터 169, 168, 167 이런 식으로 표현형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괜찮아? 가릿? 응?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즉 다인자 유전과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우리 확률과 통계 배운 사람들은 특히나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기 조합, 콤비네이션, 뭐 NCR 있잖아요. 요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러한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문제로는 어떤 게 자주 나오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러한 사람과 요러한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낳는 자식도 요 키와 관련해가지고 유전자형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6가지가 있는 거지.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여기에는 A에 관련된 유전자형, 여기는 B에 관련된 유전자형, 여기는 D에 관련된 유전자형인데 각각 2개씩이니까 그래서 지금 총 6개의 자리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 라고 봤을 때 지금 요 부모들의 형질을 한번 보면은 요 부모들은 지금 대문자가 하나, 둘, 3개인 형질을 가지고 있겠죠. 즉 이 사람도 예를 들어 뭐 얘가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한다면은 엄마도 대문자 3개, 아빠도 대문자 3개니까 엄마랑 아빠는 지금 요 키에 대해서 키가 똑같을 거야. 왜? 대문자가 3개밖에 없는, 즉 대문자 3개짜리의 키밖에 못 가지니까. 오케이? 근데 요러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바로 요 자식이 엄마와 아빠와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결국 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요 자손이 가진 유전자형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3개여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즉 뭐 라지 A가 몇 개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A와 관련된 혹은 B와 관련된 그리고 D와 관련된 유전자형을 다 합쳐봤을 때 그 중에서 대문자가 3개여야 된다라는 거야. 즉 여기 대문자 3개는 뭐 이렇게 오고 나머지가 다 스몰일 수도 있고 다 스몰 A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오고 나머지 빈칸에 다 스몰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거야. 즉 어디에 대문자가 오느냐에 상관없이 결국 대문자가 3개여야 요 부모와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콤비네이션 바로 요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야. 즉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러한 요 아이 요 자손에게서 요 자리에 요 6개의 자리 중에, 즉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 중에 뭔지는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뭐 앞에 무조건 3개가 와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 6개 중에 어디든 3개가 와야 돼. 그래서 6개 중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3개에는 대문자가 와야 돼. 오케이. 근데 요 각 자리에 대해서 요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대문자 혹은 소문자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왜? 요 자리에는 라지 A 혹은 스몰 A가 올 수 있고 요 자리에도 라지 A 혹은 스몰 A가 올 수 있어. 쭈쭈쭈 가서 요 자리에도 뭐 라지 D 혹은 스몰 D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왜? 엄마 아빠 둘 다 라지 D 스몰 D를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어? 오케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게 지우고 시작할까? 어이구. 여기는 그냥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지금 6자리가 오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A 관련된 유전자가 올 거고, 즉 각각의 엄마 아빠로부터 A에 관련된 유전자 하나씩 받을 거잖아. 즉 A에 관련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요 둘 중에 하나, 요가 요 자리로 각각 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편의상 앞에 있는 거가 엄마로부터 받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아빠로부터, 앞에 있는 게 엄마로부터 뒤에 있는 게 아빠로부터, 앞에 있는 게 엄마로부터 뒤에 있는 게 아빠로부터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요게 여기 A에 관련해서 요 앞에 자리에서 엄마한테 대문자 A를 받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리고 소문자를 받을 확률도 2분의 1이야. 왜? 요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니까. 괜찮겠어? 그리고 여기 아빠한테 받을 수 있는 대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소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여기다가 대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여기에 소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결국 요 자리,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소문자, 대문자에 올 확률은 다 2분의 1씩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걸 상태로 다시 밑에 식으로 왔을 때 다시 바꿨지. 아까 6개의 자리 중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어느 자리에 오는지는 않지만 그중 3개는 대문자여야 해. 부모랑 표현이 같으려면. 그래서 대문자가 올 확률 2분의 1인데 이게 몇 번 와야 된다고? 3개가 와야 된다고.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자리는 모두 소문자가 3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요. 다시 이러한 부모 곁에서 부모 밑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부모의 형질과 똑같은 형질을 가지려면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콤비네이션.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라 자식이 예를 들어서 대문자 4개인 어떤 키를 형질을 가질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좀 내려서 이번엔 6개 중에 몇 개가 대문자가 와야 돼? 그렇지. 4개가 대문자가 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4개의 자리에 대문자가 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자리에는 소문자가 와야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요 콤비네이션 구하는 방법은 다 알지? 6C3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5, 4 곱하기 3, 2, 1 곱하면 이렇게 쑥 해가지고 이제 여기 20. 얘가 이제 20인 거고 이제 20에다가 나머지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6C4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은 6, 5, 4, 3 곱하기 4, 3, 2, 1인 거지. 그러면 4, 3 해가지고 얘는 15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콤비네이션 구하는 방법은 수학 시간에 배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인자 유전을 구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에 관여를 하니까 그 유전자 조합에 그 다양한 유전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고 당연히 뭐 대문자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 등 연속적인 형질 분포를 나타내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이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개일 때 그리고 2개일 때 혹은 3개일 때 이렇게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사람의 키, 피부색, 눈 색깔, 지문선의 수 등 아주 다양한 형질이 이 다인자 유전 방식을 따라서 형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 분포를 한번 비교해 봤어.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한 쌍만 그 형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이든가 라지스몰이든가 스몰이일 텐데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라지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성의 형질을 나타냈고 이렇게 열성 유전자로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열성의 형질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우열이라고 한다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분리형이 우리 우성이었고 부석형이 열성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확률로 우열이 우성의 형질이 한 2대 1의 비율로 많다라는 거 뚜렷하게 구분이 되면서 형질이 그에 반해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다양한 유전자쌍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 요거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8개인 것부터 대문자가 0개인 것까지 즉 다양한 형질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의 분포비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왜 보통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많은 확률을 나타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유전 방식에 대해서 다 알아봤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시크릿 단어를 한번 말해본다면은 첫 번째 다인자 유전이 당연히 있겠고 사실 오늘 시크릿 단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면 되는데 바로 이 특징을 정리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즉 시크릿 단어 다인자 유전을 쓰고 바로 여기의 내용을 프린트에 쓰던지 아니면 빈 노트에 쓰던지 아니면 그냥 클래스팅에 줄글로 쓰던지 해가지고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을 정리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얘들아, 유전 많이 어려워.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 많이 해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그 감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